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미래 대한민국 국회 주역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자, 22강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전한 두 팀을 소개해 드리죠. 먼저 울산 약사고등학교 윤술팀 어서 오십시오. 네, 헤어스타일이 돋보이는 친구가 한 명 있죠. 김관우 군. 윤술 이렇게 하니까 뒤에 스님과도 잘 맞는 팀명이 아닌가. 예, 윤술 무슨 뜻입니까? 잔잔한 잔물결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죠? 이거는 저희가 지은 건 아니고 동아리 선배님이 지어가지고. 네. 하사하신 거예요? 예. 잘하라고? 네. 건희군, 네.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사실 윤슬 이 이름을 그러니까 앞에 아까 생략하셨는데 관우 군께서 햇빛이랑 달빛에 빛나는 잔물결이거든요. 햇빛이 비치는 이제 새벽부터 달빛이 비치는 저녁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잔물결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냥 잔잔하구나, 평온하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잔잔하게. 잔잔하게. 저희가 이제 파도 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저희. 시작으로 잔잔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잘 해주실 부탁드리겠고. 자, 여기에 맞서는 팀, 울산 성신고등학교 똠양꿍팀 어서 오십시오. 태국 음식 똠양꿍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똠양꿍으로 지었죠? 이게 원래 여러 가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서 그게 모여서 다시 특별한 맛을 내는 음식인데 성별과 학년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개성들을 모두 한데 모아서 다시 특별한 그런 개성들을 다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에 다시 똠양꿍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 보니까 태연군은 2학년, 신영 양은 2학년, 도훈 양은 1학년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학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3명을 모은 거죠? 누가 모은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태연 군과 제가 교내 토론 대회를 같이 나갔었어요. 둘이 같이? 네, 같이 팀을 하고 도훈이는 또 다른 팀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서바이벌 토론왕 대회가 있는 걸 알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먼저 도훈이에게 제안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두 팀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두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울산 약사고등학교 그리고 한 팀은 울산 성신고등학교, 울산 같은 지역에 있고요. 시청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대진표가 작성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전국 예선전의 전문 심사위원 성적에 따라서 A그룹 11팀, B그룹 11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11팀씩 있는 이 팀들이 2개 조의 대진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울산 지역의 두 팀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토론의 다른 길을 제시한다. 토론교육 전문가 백춘현 전문심사위원, 법률가의 공명정대한 판정 변호사 임방글 전문심사위원, 지난 시즌에 토론왕이 심사한다. 시즌1의 우승자 고준우 전문심사위원, 전문심사위원과 함께 방청심사를 맡아주실 대학생 방청심사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평가 방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전반 100점, 후반 100점, 총점 200점 중에 높은 점수를 차지한 팀이 12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전반, 후반 각각의 100점은 아시는 것처럼 전문심사위원께서 70점을 주시고 방청심사단이 30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팀에게 주어진 논제가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 사건.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지난해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이어졌다. 교화 그리고 범죄 예방의 성격이 강한 현행 소년법으로서는 가해 청소년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반사할 수 있는 소년에 대하여
시설 위탁, 보호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소년이 보다 잘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사회가 소년에게 흡연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소년의 환경 교정과 후면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소년 범죄는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외국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 하지만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의 논제, 소년법 준수, 이에 대한 토론 대결이 시작된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22강전 6번째 대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 입론. 1라운드 입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논거 구축인 입론을 찬반 양팀이 3분씩 주고받습니다. 입론 시간입니다. 자, 어떤 취지에서 찬성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차영재 군이 입론자죠? 예,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요즘 들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이 벌어진 이래로 많은 국민들께서 앞서 벌어진 사건들의 잔혹성과 심각성에 분노를 느끼시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소년법을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이 과연 확실한 능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첫 번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1조를 본다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을 위하여 보호 처분 등과 같은 필요한 처분을 내리고 또한 형사 처분에서도 특별 조치 같은 것을 취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들을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소년법은 19세기 때부터 시작된 소년 보호주의 이념, 즉 국친 사상을 바탕으로 소년들은 교육적, 또 복지적, 인도적 관점으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헌법, 또 형법, 국제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표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내 법규는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1991년도에 유엔 아동인권 협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소년범과 성인범을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소년 범죄에 대한 입법적 해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분명 강력한 형법 등으로 소년범들을 처벌하게 될 터인데 과연 이러한 처벌이 확실한 이점이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리드라고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소자에게 실시한 결과 재범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단순 형의 강화보다는 분명히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 존속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밝혔네요. 자, 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어떤 입론이 준비가 되는지 궁금한데 똠양꿍 팀의 엄신영 양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다양한 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년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기존의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소년법 존속에 대해 다음 세 가지 근거로 반대합니다. 먼저 기존 소년법이 범죄 예방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하는데 기존의 소년법에서 촉법소년들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JTBC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 중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의 강력범죄 비율이 2013년 11.82%에서 2016년 15.21%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진은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SNS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가해자들은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거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소년법은 나이 기준에 따라 형벌을 나누는 불합리성을 보입니다. 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개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양상에 맞게 처벌하는 것이 법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의 가중, 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진행하는데 이 양형 기준을 2년마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소년법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을 양형 과정에서 심신미약이나 고의성 등의 판단 근거에 의하여 성인과 다르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가이드라인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따라 사건 및 범행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제도가 존재하는데 현재 소년법에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저희는 현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소년법이 아닌 각 사건별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알맞은 처벌과 교화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소년법 존속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반대측의 입론이었습니다. 엄신영 양도 역시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소년법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입론을 잘 들으셨죠? 이제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들어갑니다. 라운드 2 교차 토론. 2라운드 교차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번갈아 주고받습니다. 각 팀의 발언 시간은 내외 30초, 총 10분 동안 펼쳐지는 교차 토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똠양꿍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태영 군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외치면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자, 토론왕, 출발! 첫 번째 입론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몇몇 사건들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게 된다는 거는 알맞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보면 2007년 개정 이후에 꾸준히 소년범들의 강력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강력 범죄에 대한 발생이 아닌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위증과 증거인멸, 명예 협박 등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말 그대로 아주 강력한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특수폭행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면서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율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청소년들은 내가 이 죄를 저질러도 자기에게 이제 빨간 줄이 끄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형벌을 안 받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거는 실제로 불가능한 게 실제 만 14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과 형법 두 가지 중에서 판사가 골라서 형을 구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중에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만 10세에서 14세 이 사이에 있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촉법소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형법 구조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사람들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규정해서 형법으로 형벌을 구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이거는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형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소년법의 문제로 가져오시는 것은 잘못된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입론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라는 그런 법을 들고 왔습니다.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소년법상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만 명시되어 있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소년법이 폐지가 된다면 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직접 법제화를 시켜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뿐만 아닌 다른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러면 소년법이 폐지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개정은 이제 소년법
자체를 놔두고서 조건부 기소율에 약간 개정만 하더라도 충분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 정확한 대안이 있는지 저희 팀에서 묻고 싶고,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보다는 정확하게 그 범죄의 특별한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 범죄의 뒷배경 그리고 범죄자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에 대해 알맞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산 여중생 사건 중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보호 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질은 똑같고 그들에게는 똑같은 형벌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구조에 의해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것입니다. 그게 소년법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게 아니죠. 아까 반대 측에서 말한 대로 실제 소년법이 폐지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촉범 소년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형법으로 형사처벌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형을 구형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 팀에서는 그것 또한 폐지를 한 다음에 모두 같은 방향으로 그 뒷조사를 해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세운 대로 그들에게 심신미약이라던가 고의성에 대한 판별이라던가 능력 그런 것을 판단하여 충분히 기소유예를 시키던가 아니면 너무 심각한 범죄라거나 고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범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은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세기부터 계속 이어진 소년법이라고 했는데 저희 팀에서는 그게 아무리 오래된 법이라고 해도 이제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면서 다른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아무리 오래된 법이라고 해도 이제 사회가 변했으니까 법도 바뀔 수 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렇게 오래되었던 법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사실 유럽에서부터 1500년대부터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에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소년은 보호를 해야 되며 처벌을 약화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효용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 효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을 보면 사회적 효용이 있고 지금은 이 법이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제1조를 보면 청소년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기본권의 제1장 5조를 본다면 자신의 능력 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가정과 사회의 국가 구성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이 자신의 청소년으로서 의무를 어긴 것이고 또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모든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해자는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입니다.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만약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분함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런 용도로 법이 사용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저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년법이 어느 정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나라 가입하지 않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미국 정도입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따로 소년법을 두고 있는데 그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소년법을 폐지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간 점수를 잠깐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팀은 대기실에 가셔서 이분들의 심사평 그리고 점수까지 확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토론을 펼쳐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울산 지역의 라이벌다운 팽팽한 대결을 펼쳐보인 두 팀. 약사고 윤술팀의 3명의 남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성신고 도면공 팀도 그에 못지 않았죠. 찬반 양쪽에서 수많은 근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전에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부분의 개념들이 나와서 저희가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자료들이라던가 실력들을 앞으로 1대1 토론에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많이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논리적으로 섞으려고 하니까 좀 말려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자료로 확실하게 딱 팩트로 반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는 방청심사관과 전문심사위원이 중간점수 평가를 시작하고 그 결과가 곧 나오겠죠. 자, 그러면 먼저 중간심사평을 좀 들어보죠. 예, 백준현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소년법의 존속과 폐지에 대한 토론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소년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 형법이건 소년법이건 그 법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그 토론인지, 사실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뭐 소년법의 존속과 폐지라고 해놓고 실제로 일어나는 토론의 내용들은 이건 그 소년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서 법의 적용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그 주제와 실제의 토론의 내용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다, 겉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 보이고, 약간 좀 어떤 토론의 어떤 그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법이 형법인데요. 그런데 뭐 한 6살짜리 아이가 뭐 그냥 별로 어떤 책임 능력도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뭘 훔쳤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벌금을 매기겠습니까? 징역을 내리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에서 형법에서는 그걸 만 14세 미만으로 잡아놨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형법 일반법인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인 소년법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소년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우선 14세가 안 됐지만 죄를 저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10살부터 그 14살까지 해서 우리가 그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소년들은 형법 때문에 형사처벌은 못 내리지만, 그래도 이 친구도 분명히 교화를 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호처분 형태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처분을 내려요. 그리고 14세가 넘었고 19세가 안 된 이 청소년들 중에서도 실수로 이제 미성숙한 것 때문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보호 처분도 내릴 수 있고, 또 하나 14세 이상, 그러니까 15세, 16세, 17세 학생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형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토론을 하시면 네. 조금 더 이제 그 현실과 그러니까 좀 오류가 없는 그런 네. 토론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좋았던 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양쪽 팀 다 이제 아주 차분하게 논지 전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자로서는 사실 엄청 따라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지금 무슨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무슨 사안에 대해서 논점을 형성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따라가기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찬성팀에서는 논지 전개를 튼튼하게 잘 짜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았고, 반대팀에서는 상대방과 교차질을 하면서 하나의 형성된 쟁점들을 자신들이 먼저 입론에서 제기했던 3개의 쟁점들과 차례차례로 연결시켜 나갔던 것들이 전 좀 눈에 띄었어요. 사실관계의 오류를 살짝 바로잡은 이후에 좀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찬성팀과 반대팀 모두 좀 치열한, 더 나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심사위원 중간 심사평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반전은 어떻게 점수가 형성이 됐을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술팀과 똠양꿍팀. 자, 두 팀의 점수 100점 만점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았던 전반전. 과연 중간 점수에서 먼저 앞서갈 팀은 윤슬 68점, 똠양꿍 62점. 6점 차로 앞서가는 윤슬.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68대 62. 똠양꿍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점수차. 역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세 사람. 전반전에 점수가 6점이 낮은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6점이 큰 점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후반전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깁다. 파이팅! 소년법 문제랑 지금 소년법 안에 있는 틀이랑 저쪽에 가져온 틀이랑 이게 분리를 좀 나눠가면서 이제 논지를 이렇게 전개했으면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교차하는 방식이 조금 익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울산 가자! 파이팅! 전반전의 점수 내용. 전문심사위원 점수 49대 43, 방청심사단 점수 19대 19, 총계 68대 62. 자, 그러다 보니까 6점 차 뒤집힐 수 있는 점수 차이거든요. 과연 후반전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운드 3 1대1 토론. 3라운드 1대1 토론에서는 양팀 1대1 토론자의 단상 토론 5분, 그리고 교차 토론의 재개 5분이 총 10분 동안 펼쳐집니다. 자, 일단 1대1 토론은 5분간 진행이 됩니다. 관우군부터 시작을 하고요. 30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30초가 끝난 겁니다. 말을 정리하시고 상대방에게 의견권을 넘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냥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저는 개입하지 않고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론왕 출발! 우선 반대 측에서 두 번째 입론, 세 번째 입론으로 주장하셨던 양형위원회 그리고 기소유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장하신 바에 따르면 실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저희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소년법의 제1조 목적입니다. 그러한 개정은 소년법 폐지 후 형법에서 이루어져야 될 개정이 아니라 목적이 소년법인데 그럼 소년법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개정이지 이것을 소년법을 폐지를 한 다음에 형법에서 논하자. 이거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전두엽은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에 모두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대 말과 20대 초는 소년법상으로는 그게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10대 초반에 모두 발달되는 사람이 있고 20대 초반에 모두 발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늦어서는 30대 초반에 모두 발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10대 초반은 무조건적으로 제대로 발달이 안 되어 있다. 20대 초반은 무조건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알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울분을 풀어주는 그런 형벌이 과연 옳을까라고 아까 토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형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분개를 했고 법의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그건 충분히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형사이송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을 세게 구형하는 것입니다. 실제 가해봤더니 저지른 범죄 수는 늘어나고 재범률은 훨씬 늘어났다는 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응보주의적 관점에 의한 형벌은 시대적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비행, 재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청소년 재비행의 원인이 실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림, 인내심 부족 등등 환경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실제로 잘 안 굴러가는 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이 더 잘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교화에 더 앞서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에 관한 법의식과 법교육이라는 책 또한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제대로 하거나 그런 거를 시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폭력이라던가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 이수 시간을 유인물로 대체하거나 제대로 강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동안 똑같은 동영상만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잘 짚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교육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년법에서 다 보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교화가 안 일어난 거죠. 저희가 말하는 것은 무작정 폐지가 아닌 혹은 그냥 소년법 방관이 아닌 그 소년법이 제 기능을 하도록 다시 구축하고 다시 세워가지고 소년법이 제 기능을 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 수는 2007년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2007년 개정 이후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정을 하더라도 모두 완벽하게 개정이 될 수 없고 그 정확하게 자료가 있는 그런 재범률을 막거나 예방을 할 수 있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후에 펼쳐지는 교차 토론을 통해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대1 토론 역시 철저하게 준비해온 두 팀. 양쪽 모두 자기 팀의 1대1 토론자가 더 잘했다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교차 질의에서 이제 하지 못했던 걸 좀 잘 짚어준 것 같아서 나름 좀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세 이어나가서 그 다음 또 있을 것에도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군이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인 것 같고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가 후반전에 또 저희 토론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똠양꿍 팀에서 먼저 시작하는데 2라운드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30초씩의 발언 기회가 있고요. 다만 2라운드보다 반 정도 줄어든 이 토론 시간이 관건일 텐데 짧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들을 잘 적절하게 제시해 부탁드릴게요. 자, 똠양꿍 누가 시작할까요? 네, 출발해보죠. 토론아, 출발! 저희가 앞서 1대1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전두엽의 발달은 정확히 어떤 나이가 아니라 사람마다 개인차가 몇 년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를 만 19세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전두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인과 이제 아이들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실험한 사례는 이제 뭔지 묻고 싶고요. 일상적이지만 절대적인 뇌과학 지식 50의 119페이지에서 123페이지를 인용하고 마인드 체인지 121페이지에서 124페이지 또한 나는 뇌입니다. 이 책을 인용하였을 때 전전두엽의 발달은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으로 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4.19 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촛불 집회를 촛불 집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5천만 개인을 다 살펴줄 수 없기에 기준을 정한 게 그 나이인데 라고 저희는 정확히 아까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소년흉악범이 감소한다고 아까 자료를 들으셨는데 2009년도까지 증가한다는 자료인데 2015년도까지는 감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형법 51조에는 그 사람을 검사가 처벌하기 전에 그 뒷조사를 하는 그런 법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5천만의 국민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뒷조사라면 그 청소년들의 지능이라던가 이런 것을 판단하여 충분히 제대로 형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사가 어디까지나 조사하는 거는 그 사람이 고의성을 가졌는지 동기가 있었는지 우발적인지 그런 거를 조사하는 거지 뇌의 나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확히 말하자면 소년 흉악범이 증가한다는 자료를 토대로 입론을 세우시고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 아까 가져오신 표는 2009년도까지 그리고 2010년도까지 있는 표는 다시 제시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래돼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펼쳤던 논리들을 잘 정리를 해서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라운드로 넘어가 보죠. 라운드 4 최종 변론. 4라운드 최종 변론에서는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찬반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펼쳐집니다. 주어진 시간은 양팀 각각 3분씩. 전반전 점수가 68대 62로 윤술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규칙상 윤술팀의 김건희 군의 최종 변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이번 소년법에 대한 존속과 폐지를 논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청소년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잘 처벌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방법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은가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 19세 미만 첫 번째 예시로 들었던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박은 사실 없었고요. 두 번째, 국제법과 충돌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에서도 반론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년 범죄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반대 측에서 제시해 주신 기존 소년법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합리성 나이에 맞게 양형위원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 약간 흔들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에 따라서 처벌되는 거랑 양형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져서 처벌되는 거랑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심사숙고를 거쳐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논의였는데 양형위원회라는 조절적인 그런 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 그물을 벗어나려 하지만 덕과 예의로서 가르치면은 오히려 따르려고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처벌의 무조건적인 강화나 소년의 특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조건적인 처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회복적 사법의 논의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최종별로 마치겠습니다. 네. 소년법 존속에 찬성하는 윤술팀의 김건희 군의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소년법을 없애자라고 존속에 대해서 반대하는 똠양꿍 팀의 최종 변론은 오늘 토론자 6명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김도은 양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오늘의 소년법 존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국가에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충돌, 또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근거로 소년법 존속에 찬성하였고, 저희 반대팀에서는 소년법이 범죄 예방으로서의 역할을 부족하다는 것과 소년법의 형평성, 그리고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한 교화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소년법 존속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주요 쟁점으로는 양형 기준과 나이에 따른 판단력 등이 있었는데, 양형 기준에서 언급을 하자면 김관우 군이 양형 기준을 위해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소년법을 폐지해도 양형 기준과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용해서 감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소년법의 개정에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찬성 측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 당시 모습입니다. 사실 피해자는 사건 2개월 전에 같은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고소하였지만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범죄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들로 인해서 피해자에겐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재범률 30% 이상의 시대, 청소년 강력 범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요즘에 소년법의 폐지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략 40만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나이라는 기준에 막혀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사평 그리고 점수 결과를 이제 집계하는 일이 남았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두 팀에게 큰 박수로 먼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최종 심사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준호 심사위원 어떻게 봤어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사실은 토론의 논제 주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디테일 같은 것들을 갖추다 보면은 그 디테일에 상응하는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것이 뒷받침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것이 전체 논리 구조화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배정받아야 되는지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논리라던가 논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아주 세세한 디테일들에 가로막혀서 서로 그것에 대해서 논박을 주고받게 되죠. 우리 모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뇌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뇌에 대한 얘기만.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논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디테일이 왜 얘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캐치하기가 힘들죠. 청중도 힘들고 토론자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너무 그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좀 유연하게 거리를 뒀다가 다시 거리를 좁혔다가 하는 그런 훈련들을 더 한다면 다음번엔 더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뭐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 실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그거를 아는 걸 안다고 전제를 하고 이 토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들으면서 그럼 이제 분명히 감안을 하고 이제 두 팀의 토론을 듣고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그걸 조금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저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토론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이제까지 있던 많은 토론에서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자료들이 나왔어요. 물론 표는 간혹 나왔는데 책까지 들고 나온 거, 논문을 직접 들고 나온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두 팀의 열정으로 제가 점수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근거라든가 뭐 이와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제시한 것은 좋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자기 주장과의 연결 즉 어떤 논증에 있어서는 양 팀 모두에게 좀 허점이 좀 비약이라고 그럴까? 무리가 여러 발견이 되었죠. 만약에 이 근거들을 좀 더 정밀하게 그리고 바르게 연결을 시켰더라고 한다면 그런 양 팀의 주장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났었을 것입니다. 조금 그 양 팀이 이 주제를 조금 더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후에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제시해 주었다라면 그러면은 판정위원들에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양 팀의 최종 결과가 중간 결과와 비교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궁금하네요. 아주 이번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 심사위원의 심사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년법 존속이라는 주제로 펼친 이 토론 한판 승부, 과연 어떤 팀이 웃을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울산 지역의 한 팀이 12강전에 올라가네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보겠습니다. 자, 울산 약사고, 울산 성신고, 윤술과 똠양꿍 그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6점 차의 중간 점수. 과연 최종 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점수판이 멈추는 순간. 최종 결과 131대 125. 울산 약사고 윤술팀이 12강전에 진출합니다. 윤술팀이 이겼습니다. 축하합니다. 후반전의 점수 내용. 전문심사위원 점수 42대 43, 방청심사단 점수 21대 20, 합계 63대 63. 전반전 68대 62, 후반전 63대 63, 최종 점수 131대 125로 승리한 울산 약사고 윤슬. 전반전 점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반전은 똑같았다는 얘기죠. 예, 똑같았다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영재군은 어때요, 소감이? 솔직히 이번 토론이 제가 한 토론 중에 역대 최악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논제가 너무 겉으로 다 돌았어요. 뭔가 이상하게 핵심이 다 비껴가고. 저는 진짜 한마디도 못했어요. 거의 제가 자꾸만 이거 들고 말하는 바람에 내가 좀 하자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 폭주해가지고 지금. 이번 토론을 계기로 팀이 와해되나요? 멤버가 바뀝니까? 많은 그 숙제를 남기는 그런 승리네요. 그죠? 예.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보완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똠양꿍 팀 좀 아쉽네요. 예.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근데 이틀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점수를 받은 것 같고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요, 토론왕 본선 22강전, 7번째 대결이 펼쳐질 텐데, 서울 명덕 여자고등학교 명언팀, 그리고 대전 대신고등학교 형만 믿고 갑니다 팀의 토론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팀 명만 들어도 아주 기대가 되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청소년들은 내가 이 죄를 저질러도 자기에게 이제 빨간 줄이 끄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형벌을 안 받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거는 실제로 불가능한 게 실제 만 14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과 형법 두 가지 중에서 판사가 골라서 형을 구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중에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만 10세에서 14세 이 사이에 있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촉법소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형법 구조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사람들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규정해서 형법으로 법을
구형하지 못하게, 형벌을 구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이거는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형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소년법의 문제로 가져오시는 것은 잘못된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입론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라는 그런 법을 들고 왔습니다. 현재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소년법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만 명시되어 있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소년법이 폐지가 된다면 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직접 법제화를 시켜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뿐만 아닌 다른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러면 소년법이 폐지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개정은 이제 소년법 자체를 놔두고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약간 개정만 하더라도 충분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 정확한 대안이 있는지 저희 팀에서 묻고 싶고,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보다는 정확하게 그 범죄의 특별한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 범죄의 뒷배경 그리고 범죄자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에 대해 알맞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산 여중생 사건 중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질은 똑같고 그들에게는 똑같은 형벌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구조에 의해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것입니다. 그게 소년법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게 아니죠. 아까 반대 측에서 말한 대로 실제 소년법이 폐지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촉범 소년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형법으로 형사처벌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형을 구형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 팀에서는 그것 또한 폐지를 한 다음에 모두 같은 방향으로 그 뒷조사를 해서 라고 말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소년법은 나이 기준에 따라 형벌을 나누는 불합리성을 보입니다. 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개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양상에 맞게 처벌하는 것이 법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의 가중, 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진행하는데 이 양형 기준을 2년마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소년법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을 양형 과정에서 심신미약이나 고의성 등의 판단 근거에 의하여 성인과 다르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가이드라인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따라 사건 및 범행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제도가 존재하는데 현재 소년법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저희는 현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소년법이 아닌 각 사건별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알맞은 처벌과 교화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소년법 존속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반대 측의 입론이었습니다. 엄신영 양도 역시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소년법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입론을 잘 들으셨죠? 이제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들어갑니다. 라운드 2 교차 토론. 2라운드 교차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번갈아 주고받습니다. 각 팀의 발언 시간은 매회 30초, 총 10분 동안 펼쳐지는 교차 토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똠양꿍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태영 군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외치면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자, 토론왕 출발! 첫 번째 입론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몇몇 사건들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게 된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보면 2007년 개정 이후에 꾸준히 소년범들의 강력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강력 범죄에 대한 발생이 아닌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위증과 증거인멸, 명예 협박 등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말 그대로 아주 강력한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특수폭행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면서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율도 같이 토론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미래 대한민국 국회 주역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자, 22강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전한 두 팀을 소개해 드리죠. 먼저 울산 약사고등학교 윤슬팀 어서 오십시오. 네, 헤어스타일이 돋보이는 친구가 한 명 있죠. 김관우 군. 윤술 이렇게 하니까 뒤에 스님과도 잘 맞는 팀명이 아닌가. 예, 윤술 무슨 뜻입니까? 잔잔한 잔물결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죠? 이거는 저희가 지은 건 아니고 동아리 선배님이 지어가지고. 하사하신 거예요? 예. 잘하라고? 네. 건희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사실 윤슬 이 이름을 그러니까 앞에 아까 생략하셨는데 관우 분께서 햇빛이랑 달빛에 빛나는 잔물결이거든요. 햇빛이 비치는 이제 새벽부터 달빛이 비치는 저녁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잔물결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냥 잔잔하구나, 평온하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잔잔하게. 아니, 저희가 이제 파도 쳐버리면 안 되니까. 예. 이제 시작인 거죠, 저희. 시작으로 잔잔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잘해주실 부탁드리겠고. 자, 여기에 맞서는 팀, 울산 성신고등학교 똠양꿍팀 어서 오십시오. 태국 음식 똠양꿍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똠양꿍으로 지었죠? 이게 원래 여러 가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서 그게 모여서 다시 특별한 맛을 내는 음식인데 성별과 학년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개성들을 모두 한데 모아서 다시 특별한 그런 개성들을 다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에 다시 똠양꿍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 보니까 태연군은 2학년, 신영양은 2학년, 도훈양은 1학년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학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을 모은 거죠? 누가 모은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태영 군과 제가 교내 토론 대회를 같이 나갔었어요. 둘이 같이? 네, 같이 팀을 하고 도훈이는 또 다른 팀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서바이벌 토론왕 대회가 있는 걸 알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먼저 도훈이에게 제안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두 팀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두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울산 약사고등학교 그리고 한 팀은 울산 성신고등학교, 울산 같은 지역에 있고요. 시청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소년법을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이 과연 확실한 능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첫 번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1조를 본다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을 위하여 보호처분 등과 같은 필요한 처분을 내리고 또한 형사처분에서도 특별 조치 같은 것을 취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들을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소년법은 19세기 때부터 시작된 소년보호주의 이념, 즉 국친사상을 바탕으로 소년들은 교육적, 또 복지적, 인도적 관점으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헌법, 또 형법, 국제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표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내 법규는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1991년도에 유엔 아동 인권
협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소년범과 성인범을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소년범죄에 대한 입법적 해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분명 강력한 형법 등으로 소년범들을 처벌하게 될 터인데 과연 이러한 처벌이 확실한 이점이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리드라고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소자에게 실시한 결과 재범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단순 형의 강화보다는 분명히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 존속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밝혔네요. 자, 이에 대해서 반대측에서는 어떤 입론이 준비가 되는지 궁금한데 똠양꿍 팀의 엄신영 양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다양한 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년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기존의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소년법 존속에 대해 다음 세 가지 근거로 반대합니다. 먼저 기존 소년법이 범죄 예방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하는데 기존의 소년법에서 촉법소년들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JTBC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 중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의 강력범죄 비율이 2013년 11.82%에서 2016년 15.21%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진은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SNS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가해자들은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거 나쁘지 않아. 저희가 어떻게 대진표가 작성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전국 예선전의 전문 심사위원 성적에 따라서 A그룹 11팀, B그룹 11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11팀씩 있는 이 팀들이 2개 조의 대진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울산 지역의 두 팀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토론의 바른 길을 제시한다. 토론교육 전문가 백춘현 전문심사위원, 법률가의 공명정대한 판정 변호사 임방글 전문심사위원, 지난 시즌에 토론왕이 심사한다. 시즌1의 우승자 고준우 전문심사위원, 전문심사위원과 함께 방청심사를 맡아주실 대학생 방청심사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평가 방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전반 100점, 후반 100점, 총점 200점 중에 높은 점수를 차지한 팀이 12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전반, 후반 각각의 100점은 아시는 것처럼 전문심사위원께서 70점을 주시고 방청심사단이 30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팀에게 주어진 논제가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 사건.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지난해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이어졌다. 교화 그리고 범죄 예방의 성격이 강한 현행 소년법으로서는 가해 청소년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반사할 수 있는 소년에 대하여 시설 위탁, 보호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소년이 보다 잘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사회가 소년에게 흡연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소년의 환경 교정과 후면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소년 범죄는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외국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 하지만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의 논제, 소년법 존속. 이에 대한 토론 대결이 시작된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22강전 6번째 대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 입론. 1라운드 입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논거 구축인 입론을 찬반 양팀이 3분씩 주고받습니다. 입론 시간입니다. 자, 어떤 취지에서 찬성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차영재 군이 입론자죠? 예,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요즘 들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이 벌어진 이래로 많은 국민들께서 앞서 벌어진 사건들의 잔혹성과 심각성에 분노를 느끼시며 소년